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지난 토요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회담 취소 서한으로 모두들 우왕좌왕할 때 이 난국을 어찌할지 막막하기만 할 때 두 사람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남과 북이 각자의 체제로 살아온 70여 년간 그 이전까지 딱 두 번 있었던 그것도 10년 간격으로 두 번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남북 정상의 만남이 겨우 한 달 새 두 번이나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때로는 행위 자체가 그 어떤 형식과 내용보다 중요하죠. 두 사람의 만남은 70여 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회가 또다시 무산될지도 모른다며 안절부절 하던 모두에게 그 자체로 위로가 된 겁니다. 그게 리더의 역할이죠. 모두가 걱정하고 불안할 때 격식과 관례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내는 것,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모두가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위안과 격려를 건네는 것, 그게 리더가 할 일이죠. 지난 토요일에 두 리더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어준의 물개박수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우선 축하 음악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예. 금요일부터. 네,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까지. 예,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정말. 네, 뉴스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정말 고생이 많이 했는데요. 네. 네, 다행히 지금까지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음악을 깔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현재. 토요일이죠, 그게. 예. 네, 벌써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일이 있어서요.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예, 토요일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네. 불과 이틀 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에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4월 26일 두 정상의 첫 번째 정상회담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황에 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깜짝 정상회담이 열린 겁니다.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2시간가량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자리였는데요. 자, 잠깐 많은 분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중요한 메시지 한 토막만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내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2차 남북 정상회담 속보 떴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네, 그렇죠. 되게 의아한 내용들인데요. 2차 남북 정상회담 했는데 1차를 잘못 썼나? 이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예, 토요일 저녁에 속보가 떴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1차를 잘못 쓴 줄 알았고, 뭔가 이제 소름 끼치는 면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돌파하는구나. 예. 그리고 이 시점에 각각 두 사람이 남과 북의 리더라는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리더의 자격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설사 싱가포르 회담이 만약에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뭐 지금은 정상적으로 열리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분위기상. 네, 다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에 하나 설사 뭐 연기이 되거나 하더라도 저 정도 사람들이면 방법을 찾아내겠구나. 예. 그런 위로의 순간이기도 했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모든 게 불확실할 때 예. 안심시켜주고 평정심을 찾게 해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지금 보수 야당이 놓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으면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 리가 있나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할 때 위안을 받고 싶고 희망을 보고 싶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시비를 걸면 이게 불안할 때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안 자체를 외면하게 됩니다. 불안하기 싫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 자기 한 몸 챙기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죠. 웅크리고. 그게 과거 우리 보수가 북한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또 그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이 상황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 때문에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말씀처럼 형식의 내용을 압도하였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식이건 뭐 어떤 말을 했건 간에 이야기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도 저렇게 해결해 가는구나 하는 게 주는 그런 위로와 위안, 희망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때 그걸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그렇게 의미를 설명했는데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실행의 성격이다라는 것도 강조한 건데요. 네. 하여튼 이런 뉴스는 많이들 봤을 텐데 저는 두 사람이 앉아있는 장면 또는 지난 2박 3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한다는 게 뒤집혀졌다가 북한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 걱정하고 있는데 또 김경한 성명이 나오고 담아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정세현 전 장관님을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기 때문에 차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차를 보내서 납치해. 네, 남북도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지금 두 정상이 평양하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만나는데 지금 이게 안 오시면 되냐고 해서. 이제 멀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결과적 장점인데 이게 남과 북이 서로를 꼭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미국이고 중국이고 어디건 간에 우리끼리만 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끼리만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수밖에 없구나. 예. 전쟁 나면 결국 죽어나가는 건 남과 북인 거니까요. 그런 걸 그 어떤 말보다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며칠간. 그렇죠. 예. 훨씬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네, 실제로 막 가까워졌다라는 식의 이야기를요. 김정은 위원장도 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에 내보내는 메시지도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걸 느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런 걸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이제 시민들도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 둘이 피하는구나 서로. 참 다행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두 리더가 그런 사람들이어서. 자, 또 관련 뉴스가. 예, 북미 관계가 풀리고 있다는 뉴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회담을 위해서 미국 정부 측 대표단이 북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만남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 현 주 필리핀 미국 대사를 필두로 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선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최선익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놀라운 뉴스는 남북 정상 회담, 남북 정상 번개죠, 사실. 네, 그렇죠. 사실상 번개입니다. 전날 전화했고, 그리고 다음날 만났기 때문인데요.
뭐 시간 좀 있어요? 있어. 보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건데, 그리고 나서 뉴스가 끝날 줄 알았더니 바로 이어서, 예. 북과, 미가, 예. 바로 판문각에서 정상회담 했던 그 자리죠. 예. 거기서 실무회담 뉴스가 떠서 요즘 또 그 오보들이 좀 많으니까 관련해서 이게 오보인가 아닌가 싶었는데 오보가 아니었어요. 예, 미 국무부가 확인을 해준 사실이고요. 또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트위터에다가 남겼습니다. 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 다 가 있을 거라고 만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판문각에서 이제 이게 직접 상징적인 접촉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직접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북한과 미국이 판문각에서 예, 우리 끼지 않고 중간에 직접 만난다고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합니다. 네, 또 좋은 시그널이기도 한데요. 정말 판문점이 과거에는 굉장히 이 분단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오고 가는 하나의 공간이 되어버렸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간에 끼지 않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는 것 이게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도 중요한데 바로 그걸 한 거죠. 굳이 저는 판문각에서 그 당사자죠. 사실은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당사자. 네, 최선희 외무성 부사인데요. 예, 그 양반하고 만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것도 복합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 정세현 장관님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참 묘하게도 정세현 장관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크게 흘러갔어요. 예, 불안하다 할 때 불안한 일이 터졌고 아니다 희망이 아직 있다 할 때 그렇게 풀려나갔고 남북정상 2차 정상회담 장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뉴스가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서 제가 굳이 언급하고 지나가자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헤어질 때 네.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비주라고 하죠. 이게 네, 끌어안았죠. 이렇게 3번 정도. 뺨과 뺨을 맞대는 뺨 키스.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뭐 실제 비주보다는 좀 얼굴이 떨어져 있었죠. 예, 있었지만 그에 거의 준하는 포옹. 예. 3번을 방향을 바꿔가면서 합니다. 예. 근데 이 비주는 횟수가 나라마다, 예. 그리고 나라에서도 지역마다, 다 달라요. 몇 번을 하냐? 왼쪽부터 시작하냐? 오른쪽부터 시작하냐? 짝수를 하냐? 홀수를 하냐? 우리한테는 안 중요한데, 유럽 혹은 남미, 이 인사법이, 어느 만큼의 애정을 드러냈냐를 측정하게 하는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프랑스만 해도 파리에서 2번 하거든요. 남부에 가면 3번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은 4번 하기도 해서 그거 하는 거 보면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안다 이렇게 말할 정도고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횟수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데 스위스는 3번 합니다. 스위스는 왼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에서 끝나요. 예. 그 화면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딱 그렇게 합니다. 스위스 유학파로서의 어떤 티를 낸 건가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자끼리는 잘 안 하거든요. 어느 문화권에서나. 근데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뭐 친인척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만 이걸 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친근감? 그렇죠. 친근함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신뢰도 그걸 순간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이제 몸에 익은 가장 반가운 뭐라고 합니까? 남자끼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뽀뽀할 수도 없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신체 언어. 스위스식을 하네? 예. 그런 자잘한 소식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예, 이 국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하나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과거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원이 3차 조사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의 상고법원 설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재판을 거래한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자료와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완종
최종 리스트 대응 방향 검토 문건에는 관련해서 영장 발부에 대법원이 개입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남북 정상 2차 정상회담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반전 이런 게 없었다면 톱뉴스죠, 톱뉴스. 그렇죠. 예.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는 뉴스인데요.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법부의 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려고 그래서 자기 조직이 이득을 챙기려고 사건들 박근혜 대통령이 민감해할 사건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할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네. 법과 양심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에 맞춰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건이 나왔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예. 증거가 나왔다라는 거. 이제까지 의심이 있었는데요. 그 증거가 법원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 잔뜩 기사에 써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그 기분 맞추려고 대법원의 판결들을 그 방향으로 맞춰서 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퇴임할 때도요. 사법부의 독립을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완전 웃기는 소리가 되는 거죠. 정작 자기가 그 독립을 다 해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수사 대상인데 네, 지금 응하지 않고 있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건 내일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북 정상이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고 모든 것이 예상과 다르게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 어지러운 정세를 꿰뚫는 국내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 내가 왜 전문가인지를 최근에 계속 입증해내고 계신 분입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저희가 납치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이 TBS에 그렇게 연락이 많이 왔답니다. 제발 아침에 차를 보내서 모시고 오라고. 저희가 근데 그 청취자들도 다 압니다. 차를 안 보내면 안 오신다는 것을. 그때 몰다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차를 보내서 새벽에 저희가 깨워서 저희가 납치해서 딴 데 못 가시게 바로 이를 모시고 왔습니다. 주말에 잘 쉬셨습니까? 예. 시겁하셨죠? 예. 잠시. 놀랐어요. 안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전광석화. 예. 그게 실감이 났습니다. 아니, 목요일 밤늦게, 금요일 날, 일이 터지고, 남북 입장에서 일이 터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소환 보내고, 그날 아침에 통화하셨지 않습니까, 저하고. 더 거슬러 올라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한미 정상회담 때 굉장히 분위기 좋았어요. 기사들도 다 좋고. 근데, 장관님만 유일하게, 이거 불안하다 하셨어요. 지금 되짚어보자면 왜 불안하다고 하신 겁니까, 그때? 그때 다시 한번. 예, 중국에 대해서 그 불만을 표시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월 7일인가? 7일날 그 다롄으로 한국에 간 거. 시진핑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2차. 그리고 이제 시진핑을 만나고 바로 돌아온 그날 폼페오가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8일이죠. 8일인가? 미국 시간으로 8일이고. 그리고 폼페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아마 김정은 태도가 지난 4월 초 달라졌다 하는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난 뒤에 좀 4월 달과는 달리 태도 변화 좀 있죠. 쉽게 얘기해서 뻣뻣해졌다. 뻣뻣해졌다. 근데 이제 원인 제공을 볼튼이 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되게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상대방이 다른 행동을 과거와는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저거에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 그래요.
북한이 왜 요즘 달라졌지? 저게 배후에 뭐가 있나 하는. 왜 뻣뻣해? 그런 식으로 그 분석하는 일종의 시각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중국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가 지금 변했다라고 하는 실제이든 실제가 아니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게. 불만. 네, 그 불만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지금 저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을 4월 초 폼페이오가 만났을 때와 같이 좀 뭐랄까 미국말을 잘 듣는 혹은 뭐 돌려놔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뜻으로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숙제냈다 하는 표현을 썼었죠. 그거를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읽어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보신 적도 없으면서. 읽어내셨고 그러고 나서 유일했습니다. 예. 지금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때 불안하다 하신 유일한 전문가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금요일 아침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전화 통화했던. 그때 이제 통화할 때,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 보면 여지가 있다 전화하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북한의 첫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장관님과 인터뷰 끝나고 나서, 속보로 조금씩 떴어요. 그거 보셨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유화적이다. 또는 뭐 이전과 다른 메시지다라고 하는데 평생 북한의 메시지를 봐오신 분으로서 그게 얼마나 기존의 북한 메시지와 다른 정도입니까? 김계관 부상의 그 담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김계관 제1부상이 담화를 그전에도 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예. 그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공개서한이죠. 예. 되고 난 뒤에 김계관 부상이 또 담화를 내놨는데 그 앞에 위임에 의하여라는 그 표현이 나오길래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실린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굽히고 들어가는 건데 네. 저희는 이제 최근에 북한 메시지만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뭐 과거 구소련이든 중국이든 혹은 뭐 미국이든 남한이든 간에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혹은 이런 수준으로 나온 적이 있느냐, 과거에. 어느 정도로 이게 다르냐, 과거와. 그게 궁금한 거죠, 저희가. 비교가 안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전에도 북한이 태도를 갑자기 돌변시킬 때, 예. 돌변할 때 쓰던 용어들은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무슨 아량을 베풀기로 하였다. 아량을 베풀기로 하였다. 그런 네. 표현을 썼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고 뭐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 그런 얘기하고 만나면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길래 이 북미 회담이 지금 잘못하면 깨지겠다. 네. 정상회담이. 그런데 난 우려 내지는 뭐 거의 공포 수준으로까지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진짜로 깨질지 모른다라고 진짜로 깨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다시 그걸 붙여놓기 위해서 깨질 수 있는 것을 붙여놓기 위해서 김계관 부상으로 하여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메시지를 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그때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마 원산에 있다가 부랴부랴 지금 평양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마 돌아오는 동안에 지시를 해가지고 문장을 써놓으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보고를 받고 그러면 발표하라. 그런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 거기는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 봐서는 유임에 의하여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사칭할 수 없습니다. 사칭할 수도 없고 내용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도. 그렇죠. 물론 그 전에 미국을 심하게 화나게 만든 최선희 부상의 담화. 그것도 허락이 없으면 못 나가요. 유임에 의하여라는 표현은 없지만 허락이 없으면 못 나가는 데지만 이제 그게 트럼프로 하여금 공개서한을 통해서 회담을 취소하겠다는 빌미를 제공한 거니까.
발언을 하도록 만든 빌미가 됐지만 예. 최선희 부상의 그 담화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바로 알아채고 예. 수습을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움직였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문구나 이런 것도 직접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이제 써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죠. 예. 이건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하는 거야. 지난번에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지. 그거 내 대립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러나 되게 써가지고. 근데 초안을 쓰겠지만 저는 표현을 보면서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직접 담긴 것 같다. 내심 기대하였으나 이런 그렇죠. 표현들. 네, 그렇죠. 네. 구술을 했다든가 받아 적어서. 그래서 사실상 편지를 처음으로 양 정상이 주고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 보내고 이쪽에서 답장하고. 그렇죠. 공개 서한에 공개 방송으로 나간 거죠. 네. 근데 이제 금요일로도 말씀하셨지만,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미국이 물론 처음 원인 제공을 했던 볼튼 리비아식 계속 얘기하는 압박, 있긴 하나,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쭉 상대해왔던 방식대로 상대한 거 아닙니까? 이쪽이 세게 나오면 우리도 세게 치고, 눈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소위 김계관 그리고 최선희 두 사람이 외교라인인 거잖아요. 그죠? 예. 외교라인이, 지난 6자 회담, 10여 년 전부터 쭉 쌓아왔던 미국을 상대하는 방식의 노하우, 그것대로 그냥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93년 3월 12일이구나. 93년 3월 10일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에 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밀 협상이 시작이 됐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25년 넘게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예. 상황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경우에 북한이 더 세게 반발하면서 항상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을 쓰면은 오히려 미국이 달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협상이 잘 안 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또 세게 나가고. 그럼 세게 나가면 또 다시 이어지고 네. 그랬었는데. 혹은 북한이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끊어버린다든가. 네. 예. 북한이 더 끊어버리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다든지 네. 하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미국이 다시 또 자각하는 이런 패턴을 계속했었는데. 그게 반복이었죠. 이번에는 그렇게 네. 했다가 거꾸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미국이 다가오고 그랬었는데 상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유의 이 협상가. 네. 말하자면 그 사람이 이 거래 기술, 딜인가 하는 네.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마 깜빡 잊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올려치고 내려치고 하는 그 방식으로 해서 재산을 불려왔는데 그게 북핵 협상에서 적용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최선을 시켜가지고 세게 나갔다가 뜨거라 싶어가지고 지금 김계관 이런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정보라인, 북한의 정보라인이 이 회담을 성사시켰고 그러자 이제 회담 성사 이후부터는 이제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외교라인이 하다가 정보라인과 외교라인의 어떤 충돌 혹은 공을 세우기 경쟁하다가 이게 이렇게 오버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건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사실. 네, 그번에 좀 북미 정상회담 준비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저쪽에서 책임지고 있는 쪽이 통전부 네. 아닙니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접촉에도 통전부장이 배석을 했었어요. 네. 폼페오 국무장관이 갔을 때 4월 초에 그다음에 10월 10일 날도 갔었지만 5월 8일인가요? 5월 10일 날 갔었나? 폼페오가 평양을 또 한 번 갔었잖아요. 네. 그때 배석자 사진이 나오는데 보니까 김영철 통전부장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통전부가 준비를 하는구나. 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북미 접촉 실무 협상이지만
차관복급 협상까지는 주로 외교부에서 했었습니다. 네, 외무성. 요즘 또 외무성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외무성 라인이 아니고 그 통전부가 직접 저렇게 다룬다면 좀 스타일이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그 90년대 초에 있었던 남북 총리급 회담의 대표였었습니다. 물론 말석이었죠. 7명 중에 7번째였는데 그 정찰 총국장도 지내고 그러니까 군대식 내지는 미국의 북한의 정보기관이 대남 사업을 하던 그런 스타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다가 지금 아마 트럼프한테 역습을 당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보 라인과 외교 라인이 충돌한 게 아니라 외교 라인을 정보 라인 아래에 두고 하다가 그렇죠. 정보 라인이 총괄하다가 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과거에 대남 하듯이 미국을 상대로 강성으로만 밀어붙여서 이 틀어진 것이다. 이 대등하게 싸운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의 담화 같은 거, 볼튼의 리비아 방식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한 것이 최선희 부상의 담화 아닙니까? 예. 그 리비아 방식 우리한테 적용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건 김계관. 협상장에서 만날지 핵 대결장에서 만날지 하는. 그건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펜스 부통령.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외교부 스타일로는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요? 예. 이때까지 북한의 강성 외교 라인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까? 예, 벼랑 끝장수를 써도 그렇게는 안 오는데, 그거는 지금 핵 대결장에서 보자, 이거 아닙니까? 핵 대결장. 핵 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는 군대 마인드거든. 군대 마인드. 아하, 그렇군요. 북한의 외교부가 그동안 써왔던 수사를 넘어서는군요, 그게 표현이. 근데 놀란 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그 사전 그 절차 내지는 접촉에 외무상이 배석을 못했다고 그러는 건 놀라운 거예요, 이건. 역시 국내 언론들의 분석은 장관님의 필터링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해석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게 그 정보 라인과 외교 라인인데 이제 서로 충돌했다느니 뭐 그건 외교 라인이 공을 세우려고 하다가 오버하다 그렇게 됐다는 이런 분석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그동안의 북한 외교 라인의 워딩이 아니다. 이게 수위가. 예. 이건 군대식 사고방식이다. 지금 말씀을 하셔야지 고개만 끄덕거리면 제가 사람들이 지금 긍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건 대립인 줄 알고. 예. 고개를 두 번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뜨거운 거군요, 지금. 예. 그리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현재 북한의 지도자로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 경우에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선택이 길어오잖아요. 그때 일본의 반응을 그때 제가 막 챙겨봤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더라고요. 일본 내에 북한 전문가도 잔뜩 나와가지고, 북이 이제 미사일을 쏘면서 대응할 것이다. 더 끝까지 갈 것이다. 북한이 굽히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하고 할 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게 오히려 더 대담한 거죠. 예. 아니다. 대화하자. 이렇게 확 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줄 아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서한으로 회담을 끊는다고 그럴 때, 취소한다고 그럴 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휘하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퇴로가 없는데, 저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굽히고 나올 것인가. 굽히고 나오려는 봤어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하기 한 보름 전에, 그러니까 5월 10일입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 4월 22일 했죠. 4월 10일 날 저 사람들이, 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은 이제
일단 끝났고 앞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나옵니다. 한 열흘 후에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취한 조치지만은 거기서 그 결정된 얘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할 거고 그리고 그것이 미국한테 건너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사전 보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4월 10일 날 열린 7기 3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 때문에도 앞으로 경제 건설 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개선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도 자본이 투자가 들어와야 돼요. 갑자기 또 핵을 쏠 수도 없고 미사일을. 그렇죠. 핵이 아니라 미사일을. 그다음에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외국 기자들까지 들어오라고 해서 핵실험장 폐기가 끝나자마자 그렇죠. 취소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압박 전술이, 전 보통이 아니다. 이제 김정은이 퇴로가 없다는 걸 알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때 오히려 폭파하기를 기다렸다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딱 그걸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경제 쪽으로 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중시했던 대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 실험장 폐기의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제 김정은을 압박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보면은 저가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다시 우리가 핵 개발을 계속한다, 미사일 발사도 계속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꿀 수 없다. 말하자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요구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맞추긴 맞출 텐데 공개 서한으로 할 것인지 전화를 할 것인지 맞추긴 맞출 텐데 일단 김계관 담화로 해놓고 그죠. 그것도 이제 방법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위임에 의하여 보내는 담화이기 때문에 사실상 편지나 다름없습니다. 편지죠, 편지. 사실 편지죠. 그 편지로 약간 분위기를 누구 틀어놓고 다음날 정상이 만나버린 거 아닙니까? 남북. 이거 어떻게 풀까 했는데 그거 아주 기가 막힌 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를 김계관 담화 위임에 의하여라는 단서를 붙인 김계관 담화를 띄워놓고 바로 지금 만나버렸는데 26일 날 만났죠. 26일 날 그렇게 판문점에서 정말 전격적인 정상회담을 갖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미국한테 또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편지로 운을 떼놓고 일단 시간을 좀 벌어놓고 김계관 담화로 벌어놓고 남북 정상이 번개같이 만나가지고 분위기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반박도 대응도 대단했습니다. 지금 보면 절묘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내지는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신뢰관계라고 그럴까. 이것을 활용해서 반드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이게 편지. 담화가 편지나 다름없으니까. 편지 보내고. 공개 편지죠. 그것도. 답장한 거죠, 답장. 답장한 거고. 편지했어? 내가 답장할게.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인편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내가 북미 정상회담을 꼭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달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 비핵화, 확실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그 메시지도 다시 한번 전달해달라. 그러려면 만나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만나가지고 들은 얘기를 주고받은 얘기를 아마 미국 전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0시에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회담이 끝났는데 10시에 그 다음날 10시에 발표한다고 그러길래 그럼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10시에 발표한다는 것은 이제 형식적인 이유였었고 아마 그 결과를 바로 미국에 통보해 줄 거다. 그러려면은 미국 시간하고 좀 조율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어나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 자는 시간은 곤란하지. 그러니까 아침 10시 하려면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뭐 미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는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직접 전화해줘야 되니까 뭐 그런 그렇죠. 한미 공조 내지는 한미 조율 이 시간을 지금 확보하느라고 10시 발표를 합의하지 않았나. 김정은 위원장도 뭐 표현을 굽혔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모양 상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가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왔어요, 이 국면을. 자연스럽게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해가지고 잘 활용한 거죠. 예. 아주 체면 구기지 않고 전혀. 아주 영리하게 대응하기 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10시에 발표하는 그 시간에 회담 결과를 일요일 날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그 즈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그 방침을 발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 대통령 전화 받고 그렇다면은 6월 10일 날 해도 되겠구나. 싱가포르에서 회담해도 나쁘지 않겠구나 하니 확실하게 지금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겠구나 하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각에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각에서 풀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요일 날. 이거 풀 사람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이번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도사예요. 이게 점잖지 못한 표현이지만. 도사가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런가? 꾼이야 이렇게 해야지 점잖지 못한 표현이지. 그러니까 모든 공은 상대방한테 돌리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공을 돌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공을 돌리면서도 거기서 두 사람이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또 6월 12일 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만은 그 결과가 결국은 북한한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남쪽이 좋은 거죠. 최종적으로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가 확실하게 합의가 되고 그것이 이행이 되면은 이제 핵공포는 없어지는 거고 전쟁 위험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라는 그 선물을 안겨줄 수 있다면은 공쯤이야 트럼프한테 돌릴 수도 있고 김정은한테 돌릴 수도 있죠. 그거를 잘하신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후일 역사가들은 이 모든 것은 문재인의 큰 그림이었다, 이렇게. 큰 그림. 그 다음에 문재인의 조율의 결과다 하는 식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게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사가들은. 그걸 이제 장관님 미리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래의 교과서를. 그래서 그것까지.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세 사람 모두 다 자기가 챙겨야 될 걸 챙겼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걸 챙긴 것 같고. 여기서 잃은 거는 이제 일본, 중간에 눈치 없이 진짜로 취소할 줄 알고 취소를 지지합니다 해가지고 입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입지가 없어져. 일본은 좀 혼 좀 나야 돼요. 왜냐면 일본이 지금 특히 아베 총리가 자기 국내 정치에 함몰이 돼가지고 국제 정치를 익지를 못한 거예요. 전혀 익지 못하는 거죠. 전혀 익지 못했고 기껏해야 자기네 국내 정치적 목적에 맞춰서 국제 정세를 해석하는 이런 잘못된 흐름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내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지만은 폼페이오 CIA 국장이 일본의 내각조사실장 얘기를 주로 듣고 대북 정책 관련된 판단을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틀리니까. 근데 틀림없이 일본의 내각조사실장은 아베 총리의 국내 정치적 목적 내는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춰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정보기관이 되게 그게 많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내일 또 나오셔야 북한 동계론을 장관님 내일 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내일 또 나오시죠. 북한 동계 나라 살림이 어려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이번엔 또 한 분의 국내 최고 전문가 12단 모시겠습니다. 12단. 한반도 문제 12단 박지원 의원님. 원래 목요일인데 오늘 긴급히 출동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 출연했습니다. 특별 감사합니다. 워낙 사안이 목금토일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전개됐기 때문에 또 엄청난 빠른 눈치를 가지고 계시는 아니요. 사실 저는 정보를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아시겠죠, 당연히. 하나 제가 12급으로 내려가야 될 게 남북 2차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은 저도 몰랐어요. 그거 아무도 몰랐어요. 전 세계 아무도. 세계 누구도 몰랐어요. 그 대단한 이벤트였습니다, 정말.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물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을 믿어라. 그리고 지금 현재 폼페이어, 김영철, 서훈 라인이 살아있으면 북미 회담은 성공하고 비핵화의 길로 간다라고 했는데 몇 차례나 말씀하셨죠. 저는 서훈, 김영철 접촉이 있을 걸로 예상을 그 했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물론 서훈, 김영철 라인에서 결정을 했지만은 만났겠죠. 물론. 만났다고는 안 했어요. 자꾸 그렇게 이 정보 책임자들 동선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간첩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발상을 한 것. 저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연락이 왔다. 이건 형식일 거고 서훈, 김영철 라인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나자 이렇게 했지만은 이건요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는 천재적인 문재인의 외교 감각과 과거 북한의 지도자들 절대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만나서 트럼프한테 끌어주는 저 외교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하던 샬라미 벼랑끝 외교에서 성숙된 외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대범합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알아야지 그걸 뭐 누가 했냐 이런 말단 지엽적인 것 가지고 알려고 하는 사람은 간첩 수준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시기에 양국의 리더라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이건 미국의 건국 이념이나 가치관하고는 떨어진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워싱턴 스타일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죠. 전 세계 슈퍼파워 국가의 대통령이 안 해. 했다가 하루 만에 또 해. 그리고 준비해라. 또 그러면서 가까운 곳에서 판문각에서 우리 접촉하고 있다. 보세요. 썽김 필리핀 대사는 이미 미국에 가서 폼페이어 국무장관으로부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북측과 접촉하기로 결정돼서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서훈, 김영철, 폼페이어도 잘 봐야 되지만은 실질적인 실무회담을 하는 일을 하는 김상균 3차장, 명경일 부부장, 그리고 미국의 코리아 센터장을 잘 보아야 된다. 그 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기가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는 비교적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분들이라 거의 노출되지 않았죠. 가볍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센터장은 지난번에 폼페이어 장관과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회담할 때 배석을 해가지고
북한 언론에서 다 보도가 돼가지고 네. 우리 한국 언론까지 공개가 되니까 화면에 나왔죠. 상당히 본인 스스로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보십시오. 한미 정상회담 하는 그날 네. 우리는 국정원, 김상균 차장 등 3명이 예. 평양을 갑니다. 당일날. 예. 네. 그런데 그 평양을 간 것을 미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그러한 미세한 부분도 만약 한미 공조가 안 되면은 지금 제일 문제는 김정은은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체제 보장을 해줄 것이냐 이걸 의심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정말 할 것이냐. CBID 할 거냐. 네. 이게 불신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진위를 트럼프한테 전달하고 트럼프의 진위를 김정은한테 전달하는데 잘 안 되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제 직접 소통해라. 예. 그렇게 판을 깔아준 거 아니에요? 깔아줬죠. 깔아줬는데 예. 이 파국이 오니까 직접 해봐라.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예. 상당한 책임자도 한미 정상회담 하는 그 순간에 한국에 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한반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가장 세계적인 이슈는 세계적 재앙인 북한 비핵화. 네. 물론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미국이 본토 위협을 제거하는 ICBM, SLBM 문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핵 확산, 즉 북한 핵을 수출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없애고 미국 본토의 위협 공격을 없애고 또 중동 등 핵 확산, 핵 수출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인데 아직도 멍석도 모르고 이번 회담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구해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게 아니라 이게 아무 물색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진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래 해줘야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승리할 겁니다. 갑자기 지방선거까지. 이 모든 판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거기서 조금만 예민한 부분이 나와도 서로 이제 불안해하고 하는 와중에 결국 이 물꼬를 완전히 다시 틀어놓은 건 2차 정상회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요거는 의원님도 예측을 못 하셨죠? 이건 못 했어요. 깜짝 놀라셨죠? 네. 진짜 도보다리 두 정상의 담소를 새와 나무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또 들은 곳이 있어요.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어제 판론각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들은 곳이 있어요. 있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몰랐어요. 그런데 절묘하게 했고 또 이것을 가장 수용 잘해버리는 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거래 정신, 손익 개념으로 탁 접근해서 치고 나가는 것. 이건 또 좀 미국 대통령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안 한다 했다가 또 그 다음날 있다가 한다. 아주 잘 준비되고 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 놓고 그 다음날 그 정도 뒤집어 놨으면 다시 한다고 할 때도 뭔가 형식을 갖출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다 트위터 쓰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 미국 외교의 대부 키신저. 예. 그리고 남북관계의 많은 경험을 가진 갈로치 교수 같은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 북미 회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 저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실까 했더니 대가들의 말은 역시 대가인 저만 알았겠더라고요.
갑자기 틈을 보셨습니까 그때? 얘기를 쭉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엄청난 속도로. 만약에 2차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어떻게 돼갔어요? 다들 난리죠. 불안해하겠죠. 불안해하고 있겠죠. 완전히. 전 세계가 난리고 미국 국민이 난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가 있어요? 정말 우울했겠죠.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이런 아니었죠. 예.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순발력. 판 흔들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성숙한 외교로의 제2라운드가 이제 시작됐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통령의 승리가 아니라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새 정상의 공동 승리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복 있다. 이번 축복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2차 정상회담 속보 떴을 때 저는 뭔가 속보가 잘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정상회담을 또 했는데 지난번에 뭐 이렇게. 저도 목포에서 우리 박홍일 시장 선거운동 이 개소식 막 연설하고 있는데 보좌관이 와서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일이냐 했는데 문자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연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그걸 가서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참 누군들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굉장한 카타르시스 느끼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도 나는 김어준 공장장이 생각나더라니까. 이것까지 마쳤으면 내가 오늘 20단 되는데. 100단입니다. 100단 그러면은 20단이 아니라. 이제 그 남북 문제도 경색 국면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맥선도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남북 정상이 일거에 풀어버리겠죠 이제. 그렇죠. 네. 이제는 그게 작은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맥스 선더나 이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한 것은 성동격서예요. 한국을 공격하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북한 외교가 보통 경지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그런 거 굉장히 잘했죠. 잘하죠.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한테는 잘 안 먹힌 거죠, 이번에는. 이번에.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미국에. 그걸 잘 알고. 또 사실 폼페이오나 CIA 코리아 센터장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한국 코리아 센터장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가가 앉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 참모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먹히니까 그런 방식이 안 먹히는 김정은도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던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해왔던 방식대로 다시 한번 던졌는데 어느 순간 이제 브레이크를 확 걸자 여기서 사실 우왕좌왕하면서 망할 수도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대범하게 또 확 틀어버린 거 아닙니까 방향을. 그러나 북한도요. 수십 년간 대북 대미 문제를 다뤄오는 강석주, 김계관 이런 사람들 속에다가 또 최선희 같은 그런 뉴페이스도 같이 움직여주니까 굉장한 그 외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 김계관, 최선희가 펜스, 존 볼턴을 공격했을 때 절묘한 거예요. 김계관, 최선희 부상들은 북미 정상회담 배석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담이 훨씬 덜하니까. 그리고 막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막말을 하느냐 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파트너인 러닝메이트인 펜스 부통령까지 하니까 화가 확 치밀었는데 나는 그것도 계산된 화고 또 북한에서도 계산된 공격이었다. 그런데 그 틈새를 문재인 대통령이 트고 들어가서 풀어낸 걸 보면은 아무튼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만 잘했다 하면은 안 돼요. 김정은은 더 잘하고 트럼프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근데 이제, 의원님을 평양에 보낼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보낸다고 혹시 연락 왔어요? 연락은 안 왔는데. 제 말은 더더더 잘했다고 할 때. 아니, 그만큼 예. 지금 현재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대신해주는 대리운전도 자기의 공명심을 내가 했다 하는 과속운전도 안 되고 지금처럼 안전운전해야 돼요. 그리고 영광은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정상회담이 되죠. 그래야 열린 싱가포르 트럼프가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지만은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결국 외교는 국익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만나고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일관되게 네. 정의용 안보실장은 99.9% 네. 싱가포르 회담이 된다라고 네. 했을 때 저는 100% 된다. 네. 100% 돼요. 되긴 된다. 예. 네. 그리고 성공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북한에서 미국을 공격하면서 성동격서 작전으로 우리 한국에 공격을 했잖아요. 예. 고위급 회담도 안 한다. 네네. 모든 걸 안 한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니에요. 미국한테 이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죠. 예. 했는데 그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한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도 호텔 관계를 싱가포르에 제가 좀 있어요. 예, 알아보니까는 예. 미국이 취소 안 했다. 계속 취소를 하지 않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러면은 북한 실무팀들이 미국 실무팀들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됐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가고 있었느냐. 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본 거예요. 그걸 보려고 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와서 그랬을 겁니다. 김창선 서기실장이 중국을 간다. 예. 중국을 가는 것은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가기 전에 어쩌면 교통 편의상 중국을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그 참매 1호기의 성능을 한번 잘 봐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싱가포르까지 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참매 1호기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김창선 서기실장이 나는 중국을 갈 것이고 이러한 것을 중국과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갈 때 중국을 경유해서 갈 수 있다. 그때 시진핑 주석을 또 만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요? 뭔가 알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모르고 또 이 정도 해야 12단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 북한이 미국을 다루던 방식으로는 맥시멈까지 갔고 이제는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돼서 대전환이 일어났으니까 자연히 남북관계도 다 풀리게 될 것이다. 북미회담이 성공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북미회담 전에도 뭐 지금 고위급 회담이니 뭐 이런 거 쫙. 아마 그런 것은 네. 그렇게 큰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그렇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은 네. 과소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회담에서 큰 틀에서 풀려야만이 모든 것이 풀려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저는 1차 판문점 회담 때도 이산가족 문제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제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산가족 문제가 나왔지만은 제가 얘기했던 유경식당 종업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제 또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성급하게 볼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어차피 북미 정상회담에서 탑다운으로 결정되는데 그렇게 결정되더라도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과정에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도 처음에서 다 합의가 됐지만은 북한에서 소위 KBS 취재단도 거의 감금 상태로 나가라고 며칠 전에 했어요. 그러나 거기다 놓고 우리가 계속 협상을 했고 DJ가 평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루 연기가 됐잖아요. 얼마나 우리 언론들이 비판을 했어요. 비난을 하고. 그 서울공항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북한에서 올라오지 마라. 그래 또 DJ가 인내하고 굴욕을 참으면서 간다 했더니 서울공항 쪽으로 급히 국정원을 통해서 와서 협상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네. 그런 애로가 앞으로 많다니까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아직도 그 싱가포르 직전까지도 뭔가 한두 가지 문제가 더 많이 생기죠. 지금만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가 다 알만한 규모의 큰 문제도 생길까요? 나는 생길 수 있다고 생길 봅니다. 수도 있다. 예. 실무회담에서 또 의제 조정 과정에서 지금 판문각에서도 성김과 북한 대표들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어디인가서 또 뉴욕 라인도 만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한번 꽝 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 또 안 해. 이렇게 또 얘기할 안 해 수도 할까요? 있고. 설마. 아, 그건 몰라요. 그 양반 성격은 몰라요. 그리고 또 안 해 한다고. 진짜 김정은 위원장도 나도 안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조심하고 잘 해 나갈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하면서 잘해야 된다. 저는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대북 정책을 이렇게 지지하고 하는데도 연락이 없습니까? 민주당 지지도는 올라가고 우리 민주평화당 지지도는 1%에서 3%인지 나 이것이 억울해요. 그 얘기는 목요일 날 따로 국내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것으로 오늘은 남북하게 전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우여곡절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으나 놀라지 마라. 반드시 열린다 이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열리긴 반드시 열린다. 아, 그럼요. 북한의 필요성, 김정은의 절박함, 미국의 필요성, 트럼프의 절박함. 이게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외교는 결국 국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는 체제 보장을 가장 원하는 거지 경제 지원은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CBID를 확실하게 담보를 해라. 그러기 전까지는 체제 보장 얘기를 굉장히 아끼고 있는 거예요. 이 체제 보장과 CBID 여기에 불신이 있는 거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여곡절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놀라지 마라. 되니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우여곡절이 있을 때는 놀라지 말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그래야 되겠네요. 네. 당연히 지금 현재는 이게 세계적인 미국 본토의 위협을 또 핵 확산을 금지하는 가장 큰 21세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 협력해서 잘 되게 하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짧은 기간 내에 요렇게 많은 뉴스가 전 세계 탑으로 한국 관련 나간 건 처음 봅니다. 단군 이래 우리가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된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드라마틱한 일이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12단 내신 거 아닙니까? 그 덕분에. 아, 제가 잘 되는 것보다는 세계적인 또 우리나라가 잘 돼야죠.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 다시 고사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진짜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단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 그 이후 뭐 2박 3일간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예. 이게 1년치 뉴스가 이틀 만에 나와버리는 바람에,
미국은 또 어떻게 이 뉴스들을 소화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미국의 언론들도 황당하겠어요. 황당하죠. 예.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큰일 났다. 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정상회담 해버린다고 하고 막 정신없으니까요. 그렇죠. 논조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NHK에서 특별 방송을 했어요. 남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끝났는데 방송은 2, 3일 이틀 전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쵸. 하루 네. 전에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 회담 왜 취소되었나? 그러니까 상황과 안 맞는 내용을 어젯밤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죠. 네. 내보내야지. 그래서 전혀 상황에 안 맞는. 일본은 끝났다고 봤더라고요. 분위기가. 끝난 건 아니었는데 네. 되게 저는 바람이 들어간 거죠. 자기들의 바람이. 네, 자기들이 원하던 가로 갔던 거고. 사실 근데 저는 굉장히 화가 났었던 게 네. 회담이 취소도 되고 연기도 돼요. 뭐 그거는 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발표하는 형식. 네. 이게 북한뿐이 아니라 사실은 60년 넘게 동맹을 지켜온 한국 정부의 할 짓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에서 하는 말이지만. 네.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네, 새벽에 화가 났다는 표시를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김준 박사님이 알면서 그렇게 온갖 욕설을 저한테 보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3시에 잠이 들어서 4시 반에 일어났어요. 다시. 네. 6시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제가 배려에 1시간 반을 기다리고 6시면 일어났겠지 하고 문자를 보낸 거라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말톤, 뉘앙스, 형식, 본인이 이 분야 전문가로서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인터뷰할 때 네. 스탭들 뒤에 세우고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내용도 그렇고요. 네. 레터에. 그래서 1시간만 기다렸다가. 그거는 좀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박사님뿐만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은 다들 비슷한 그러니까 놀라기도 하고 예, 걱정도 됐지만 화도 많이 났더라고요. 네, 화가 많이 났죠. 예, 이렇게 할 수가 이런 형식으로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날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게 뻔하니까 한미공조 균열, 네. 뭐 코리아 패싱, 중재자 역할 빗발해, 뭐 이런 거 나올 게 뻔한 걸 아니까. 뻔히 나왔죠. 나왔죠. 예, 뻔히 나왔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 호불호, 지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너무 불쌍하다 뭐 이런 뉘앙스에 김정은 위원장은 또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그런 걱정들을 온갖 하다가 갑자기 뉴스가 또 바뀌었어요. 갑자기 뉴스가 바뀌어서 남북 정상회담 하고 이 뉴스를 제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미국에서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깨졌다라고 나왔을 때는 이제 모든 여기도 비슷해요. 막 다 튀어나와갖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크리스토퍼 힐 같은 경우는 내가 50% 미만이라지 않았냐. 나 다 그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트위터가 이제 좀 시간 지나갖고 나왔잖아요. 변하기 시작했죠. 네. 예, 나오기 하면서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그런. 다시 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죠. 이미 말했는데 다 깨졌다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 딱 있고 나서 그때는 정말 전부 다들 막 쇼크 먹은. 예, 그래서 모두 다 놀랬죠 사실은.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서 다 쇼크 먹었어요. 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그래도 정말 니고시에이터 역할을 협상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이미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게 아니냐 뭐 하여튼 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을 텐데. 굉장히 높죠. 예. 네. 그리고서 이제 할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톤이 달라졌어요. 아, 달라졌어요, 이제는? 네, 네. 이제는 이제. 반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그리고 이제 갈 거라고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그런 논조가 많고, 그 대신에, 우리가 질 것 같다. 이제는, 쭉 얘기했지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걸 지지한 적이 없다. 이런 걸 배경으로 깔고 들으시면 됩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식이 현재 해박한 상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뭐 핵 문제에 대해서 브리핑 받고 그럴 때 좀 나가라 그러고 싫다 그러고 귀찮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성격상 오바마 대통령처럼 굉장히 조율을 잘한 그런 걸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딱 내놨을 때 멋있는 거, 가시적인 거 이런 걸 원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주류에서는 그러면은 사실 뭐 보기에는 멋진데 자기네들한테는 불리한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한이 훨씬 그런 거 꼼꼼하지 않느냐. 그렇죠. 트럼프 당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물론 실제
북한이 유리하고 미국에 불리한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를 실제 그들이 맞춘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할 수가 없거든요. 주류 매체는. 그리고 사실은 요 전에 GT라고 중국의 그 통신 사업체 하고 이제 딜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사실 국가 안보 쪽이랑도 약간 연관이 있고 좀 말하자면 길어갖고 복잡한데 중국한테서 2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 해소 이거 약속을 받아내고서는 이거를 이제 풀어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주류에서는 굉장히 욕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근시안적인 행동이었다 그래갖고 그 2천억 불이라는 그것 때문에 혹해갖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갈 수 있다라고들 걱정들을 좀 하는 거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성과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할 수도 있다. 우리한테는 이익이에요. 저는 알 바 아니죠. 미국한테. 근데 이제 여기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뭘 잘할 리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주류는 항상 그게 워싱턴 포스트든 혹은 뉴욕타임즈든 CNN이든 좋은 뉴스가 나가질 않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래서 이제 다시 할 것 같으니까 반대는 못하겠고. 반대는 못하고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제대로 못할 거다라는 식으로 제대로 얘기를 못할 하고 것이다. 있죠. 그거는 우리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잘하든 말하든. 미국 입장에서 볼 때 100% 미국만 이익이 되는 그런 결과를 못 낼지도 모른다고 미국 주류 언론들은 이제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이제 거의 가는 것으로 기정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주류 언론들도. 변수는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지만. 거기도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 여기서 잠깐 짧게 나오셨는데 저희가 일본만을 한번 잠깐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편지 덕분에 원래도 일본한테 역할이 적었어요. 패싱 당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거의 삭제 수준이 아닌가. 패싱 당하다가 삭제 당한 게 아닌가. 아니 그거는 본인들이 자초한 건데 잠깐 일본 분이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베 총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존중하고 취소를 지지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거의 한 하루 정도는 일본에서는 이건 끝났다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좀 전해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일본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아주 의외이고 조금 뉴스도 속보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처음에는 진상 파악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이번이 다시 재개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재개되기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이것에 대한 후유증으로 군사 대립이라든지 충돌 여러 가지 우려가 더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보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씩 체크해봤는데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 막 쓰더라고요. 예, 그랬던 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달갑지 않는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아베 수상도 어떻게 보면은 북일 정상회담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그걸 판단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중지가 되면 오히려 다시 대북 강경책이 더 유리하다고 본심으로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정상회담 중에 이 뉴스를 들은 거기 때문에 아베 수상도 미국의 속내를 빨리 파악하고 싶다라고 돌아가자마자 거기에 대한 외교관을 보내겠다든지 이런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주말에 또 정세가 급변했기 때문에 일본은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거의 일체 축소 보도를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축소 보도요? 거의 일면으로 다루지 않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자체도 아주 짧게 처리하고 있는 걸 보면 일본 자체가 지금 현재 직접적인 정보 라인을 가지고 정세 분석을 하고 있기보다는 외신이라든지 그냥 단지 자기의 직감만 가지고 정세 분석을 하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본답지 않네요. 그동안에. 그렇죠. 한 가지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왜 싱가포르이 결정됐을까? 그리고 또 왜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가 있었을까? 이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기도 하고 교섭 방식이기도 하겠지만 일본과 미국 내에 지금 현재 정세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어떻게 보면 우익 네트워크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일본과 네트워크 중에 하나죠. 이제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네트워크들의 아주 집요한 많은 정보 조작은
아마 현재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발언을 못했던 강경파들은 일본에 와 있을 거고 또 CIA라든지 일본의 공안들이라든가 많은 이 우익 정보 네트워크들이 거의 일본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 미국의 많은 로비 활동들을 할 것이고 그것들을 대변하는 게 또 미국의 강경파들이겠죠. 그래서 일본을 어떻게 방치하기보다는 일본을 끊임없이 역할을 주면서 끌어가면서 무엇이든지 일본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으면 이들의 지배한 방어 활동은 아마 정상회담 전날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뭐 볼튼의 뒤에 누가 있겠냐라는 식의 얘기도 들은 적은 있긴 합니다. 네. 그 일본과의 지금 말씀하신 우익 네트워크 그 라인 속에 볼튼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일본 현재 실질적으로 일본도 이러면 아베 정권이 지금 9월에 재선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재선의 지금 가능성이 원래는 회담이 중지됐으면은 이것으로 아베 정권이 살아났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또 정세가 급변했고 오늘 실제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수상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전면 질문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이 분위기도 예상을 하면 물론 아베 정권이 급하게 그만두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일본 여러 가지 정보 라인들을 보면 거기에서도 많이 분열 증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베 정권의 유지대로 가야 되는 거냐. 정말 국익을 생각하면 북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새로운 정보 제공들을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일본 정보 라인들 속에서도 그러한 어떤 것이 정말 국익인가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듣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베 수상 자체의 본심이 실질적으로는 납치 문제 해결이라든지 북일 관계 정상회담에 있기보다는 헌법 개정과 정권 유지에 있기 때문에 북일 관계가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거라고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좌우될 거라고 봐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그게 성공적이면 북일 정상회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준비는 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님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이 좀 미웃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만한 멋지다고 내놓고 싶었는데 자꾸 눈을 높여놨잖아요. 나가서. 리비아 해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괜히 그 얘기해갖고.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긴 있겠죠. 본인 이 강경론자들이 막 문제를 털어놓으면 본인이 해결하고 그런 멋진 모습으로 강경론자를 원래 쓰는 건데. 너무 강경하게 나가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요 정도면 누구나 다 좋아할 만큼 이런 걸 해냈어라고 하고 싶은데 바를 높인다고 하죠. 계속 기준점을 높여놔가지고 자기가 뭘 해도 그 정도밖에 못했어라고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볼튼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회담을 실패하게 만들거나 못하게 만들거나. 펜스 부통령 모욕해서 그랬다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니까. 저도 말도 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의 감정 이렇게 신경 써서 한도 아니고 펜스 대통령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보면. 맞아요. 그 장기판의 말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 무슨 상처를 받았다고 자기도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건 전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핑계가 된 거죠. 그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근데 중국을 신경 썼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그런 분석이 미국에서도 나옵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글쎄 중국을 신경을 썼다면은 중국하고 지금 무역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협상을 하는 중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 글쎄 중국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만은 미국 측에서 중국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서는 그런 분석은 없다. 우리는 지금 중국을 배제시키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한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설들 많거든요. 있으면은 껄끄럽긴 하죠. 자기가 혼자 다 차지하고 싶은데 시진핑이 들어가면 그거는 무게가 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 스포트라이트를 나눠 가지게 되니까. 그런데 적어도 미국 언론에서는 그런 분석은 없다는 거죠. 일부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주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이영채 교수님이 걱정하신 거는 일본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미국과 가져왔던 그 우익 네트워크 있습니다. 예, 튼튼하게 있는데 아주 오래된 그 네트워크의 영향으로 볼튼도 그런 발언을 일부 하는 거라고 해설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아주 옛날부터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부동산 업자였고 일본 재팬머니가 들어와서 뉴욕에 막 부동산 사들이고 이걸 지난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리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일본에 대해서. 아하,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더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다 됐네. 다 부족하네. 내일 또 연락해야 되겠습니다. 김진 박사였습니다. 안녕.